차가운 빗줄기가 도시의 창문을 사정없이 때리는 밤이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병원 VVIP 병실 안 공기는 바깥의 폭풍우보다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온갖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내는 기계음만이 희미하게 울리는 가운데 서유진은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딸 강수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5살 배기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느다란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수아는 희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오늘 밤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유진은 몇 시간째 뜬 눈으로 딸의 미세한 숨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이 깊은 피로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흔들었던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때 갑자기 수아의 심박수를 나타내는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삐, 삐, 삐. 규칙적이던 기계음이 불규칙하고 다급하게 바뀌자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비상벨을 눌렀고 순식간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분주하고 긴박했다. 주치의가 제세동기를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유진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벽으로 밀려나 딸에게 다가가지도 못한 채 그저 하얀 시트에 덮인 작은 몸이 의료진의 손에 맡겨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유진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흐른 뒤 다행히 수아의 상태는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주치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으니 남편분께도 연락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 그 단어는 유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의 남편 JK그룹의 회장 강태준. 지금 이 순간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유진은 답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절망스러웠다. 하지만 의사의 말대로였다. 수아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도 지게 해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화려한 스카이라운지에서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의 주인공은 요즘 가장 주목받는 여배우 한소라였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이 파티를 주최한 남자 JK그룹의 회장 강태준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그는 최고급 샴페인 잔을 들고 한소라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오늘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멋진 파티를 열어주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한소라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태준의 팔에 매달리며 속삭였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들이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다. 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네가 기쁘다면 그걸로 됐어. 오늘의 주인공은 너니까 마음껏 즐겨. 그에게 있어 한소라는 지루하고 답답한 결혼 생활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병든 딸과 항상 그늘진 얼굴의 아내 서유진에게서 벗어나 젊고 아름다운 소라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짜릿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은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서유진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태준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이 좋은 분위기를 망치려는 건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라운지 구석의 테라스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짜증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슨 일이야? 전화를 받자마자 튀어나온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수화기 너머로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준 씨, 수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의사가 오늘 밤이 고비래요. 제발 병원으로 와주세요.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애원과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저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또 그 소리야? 넌 어떻게 그렇게 레퍼토리가 똑같냐?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줄 알아? 애 아픈 걸 핑계로 내 발목 잡으려는 수작, 이제 지긋지긋해. 그는 유진의 진심을 의심하고 비난했다. 아픈 딸을 돌보는 것은 아내의 몫이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유진은 그의 냉담한 반응에 숨이 턱 막혔다. 아니에요. 그런 거 정말이에요. 방금 전에도 응급 상황이었어요. 의사가 아빠를 찾는데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와서 수아 얼굴이라도 봐주세요. 네. 그녀는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애원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닫혀 있었다. 그 순간 한소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테라스로 다가왔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혹시 사모님 전화예요? 또 오빠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녀는 일부러 태준의 수화기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하며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 그녀의 계산된 행동은 태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태준은 소라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전화기에 대고는 더욱 싸늘하게 말했다. 들었지?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소라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오늘은 소라 씨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야. 더 이상 이 좋은 날을 망치지 마. 의사들이 알아서 할 테니 나한테 연락하지 마. 유진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른 여자의 목소리와 남편의 다정한 말투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는 다른 여자를 위로하고 있었다. 절망이 분노로 바뀌었다. 강태준, 수아는 당신 딸이기도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정말 사람이야? 그녀의 절규에 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사람? 넌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애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병원 신세나 지게 만든 주제에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그것이 그가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뚝뚝 단절된 신호음이 유진의 귓가에 악몽처럼 울려 퍼졌다. 휴대폰이 그녀의 힘없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혼자였다. 이 끔찍한 싸움을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 그녀의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퍼져나갔다. 한참을 울던 유진은 문득 정신을 차렸다.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 더 이상 그 남자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그는 수아의 아빠도 나의 남편도 아니다. 그는 그저 이기적이고 잔인한 타인일 뿐이다. 유진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여전히 작은 숨을 몰아쉬고 있는 딸의 곁에 앉아 창백한 이마를 쓸어주었다. 수아야, 괜찮아. 이제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가 우리 수아 꼭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자.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으로. 엄마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남편이라는 존재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딸, 수아뿐이었다.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유진의 마음 속에서는 폭풍이 멎고 새로운 결심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고통스러운 만큼 처절하게 아름다운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밤새 몰아치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지만 서유진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딸의 곁을 지켰다. 다행히 수아의 상태는 더 나빠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잠을 자고 있었다. 유진은 물수건으로 딸의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며 어젯밤의 결심을 다시 한번 굳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찼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이자 강수아의 엄마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다. 한때는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재능으로 주목받던 자신을 기꺼이 지우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한 배신과 무관심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서유진이 아니었다. 어젯밤 남편이 전화를 끊는 순간 그와 함께 그녀의 미련과 인내심도 함께 끊어졌다. 이제 그녀는 오직 딸을 지켜야 하는 엄마일 뿐이었다.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획들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 지옥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수아를 살릴 것인가? 오전 10시가 넘어서였을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잘 다려진 최고급 슈트를 입은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간호를 한 아내나 아픈 딸에 대한 걱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짜증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병실의 소독약 냄새가 거슬린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딸의 침대는 쳐다보지도 않고 유진에게 곧장 다가왔다. 꼬리, 이게 뭐야? 밤새 여기서 뭐 했는데? 그의 첫 마디는 비난이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침묵이 태준을 더욱 자극했다.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 일에 방해하지 말라고. 내 전화 한 통 때문에 어제 파티 분위기를 얼마나 망쳤는지 알아? 소라 씨한테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냐고. 그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은 기가 막혔다. 딸이 사경을 헤매는 것보다 애인의 파티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그녀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당신의 애인 기분이 죽어가는 당신 딸 목숨보다 더 중요한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다. 유진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태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늘 순종적이고 눈물로 호소하던 아내의 모습에 익숙했다. 이렇게 싸늘하고 냉담한 눈빛은 처음이었다. 그의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디서 남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남편? 내 남편은 어젯밤에 죽었어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다른 여자와 웃고 떠들던 그 순간에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그에게 굽히고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태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본래 목적을 드러냈다. 태주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유진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종이들이 병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 네가 방해한 내 중요한 일이 뭔지 궁금해? 바로 이거야. 그가 던진 것은 한소라의 이름을 내건
새로운 영화 제작 투자 제안서였다. 화려한 표지에는 활짝 웃고 있는 한소라의 사진이 밝혀 있었다. 소라 씨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야. 네가 병원비 타령하며 내 발목만 잡지 않았어도 더 순조롭게 진행됐을 거라고. 이 프로젝트 투자금이면 내 딸 수술비 따위는 껌값이야. 하지만 난 여기에 투자할 거야. 그게 너랑 내 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는 잔인한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자신의 힘과 부를 과시하며 유진을 철저히 짓밟으려 했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주워들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투자 총액이 적힌 숫자였다. 그 액수는 의사가 말한 수아의 해외 원정 수술 및 치료 비용과 거의 일치했다. 태주는 알고 있었다. 딸을 살릴 수 있는 돈으로 자신의 애인에게 선물을 하겠다는 것을 보란 듯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렸다. 모든 것이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얼음장 같은 냉정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다시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의 침묵을 태주는 굴복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웃음을 흘렸다. 이제 알겠어? 내 위치가 어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제넘게 나서지 마. 이건 병원비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이걸로 알아서 해. 그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마지막까지 모욕을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태주는 잠들어 있는 딸에게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병실을 떠났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유진의 세상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울렸다. 한참 동안 유진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차갑게 움직이고 있었다. 태준이 떠나고 한참 뒤 그녀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투자 제안서들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주워 모았다. 그리고 태준이 던져준 수표도 함께 챙겼다. 이것들은 더 이상 모욕의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들은 그녀의 전쟁을 위한 무기이자 자금이었다. 강태준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판 셈이었다. 유진은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였다. 그녀가 강태준의 아내가 되기 전 천재 투자 분석가 서유진이었을 때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유진은 창밖의 회색 도시를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 저예요. 유진이 도움이 좀 필요해요. 제 모든 것을 되찾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오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선배, 저예요. 유진이.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유진의 목소리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최진우. 그는 유진이 JK그룹의 안주인이 되기 전 월스트리트에서 함께 일했던 유능한 펀드 매니저였다. 그는 누구보다 서유진의 비상한 머리와 강한 승부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을 때 그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었다. 유진 씨, 정말 서유진 씨 맞아? 최진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선배,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선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그럴 시간도 없었다.
그녀는 핵심만을 간결하게 전달했다. 아픈 딸, 무책임한 남편, 그리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 최진우는 모든 것을 듣고 난 뒤 잠시 침묵했다. 그는 강태준 회장과 여배우 한소라의 스캔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려진 서유진의 고통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알았어. 내가 뭘 하면 되지? 말만 해. 네가 예전에 나한테 베풀었던 은혜. 이제야 갚을 기회가 온 것 같네. 그의 말에 유진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선 제 딸을 해외로 옮길 의료용 전세기가 필요해요. 최고의 의료진과 장비가 갖춰진 걸로요.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세인트 그레이스 클리닉의 입원 수속을 밟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감시망에 걸리지 않게 조용하고 신속하게 현금화해서 해외 계좌로 옮겨야 해요. 그녀의 요구는 대담하고 치밀했다. 최진우는 그녀의 계획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알던 서유진이었다. 조금도 녹슬지 않은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담한 실행력을 가진 승부사. 알았어. 시간은 얼마나 필요하지? 강태준 씨가 한소라와 함께 파리 패션위크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출국해요. 일주일 예정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딱 일주일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유진은 마치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아를 간호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최진우와 비밀리에 연락하며 모든 계획을 빈틈없이 조율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난 몇 년간의 휴식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냉철하게 돌아갔다. 그녀는 강태준이 무시했던 자신의 자산 목록을 정리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과 채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작은 건물, 그리고 그동안 그가 생활비 명목으로 던져주던 돈을 아껴 비밀리에 투자에 불려온 비자금까지. 액수는 강태준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는 서유진을 그저 장식품처럼 여겼지만 그녀는 그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강태준은 파리에서 한소라와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통째로 빌리고 그녀에게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했다. 온갖 명품과 화려한 파티 속에서 그는 아픈 딸과 아내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보였다. 그의 SNS에는 한소라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연일 올라왔다. 유진은 그 사진들을 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와 아무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출국 닷새째 되던 날 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최진우가 보낸 의료용 전세기가 김포공항 외곽의 개인 활주로에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유진은 잠든 수아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이의 숨소리는 여전히 가빴지만 유진의 품에 안겨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수아에게 속삭였다. 수아야, 우리 이제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자신과 수아의 흔적을 집안에서 완벽하게 지웠다. 꼭 필요한 집 몇 개와 수아가 아끼던 곰 인형, 그리고 낡은 가족 사진 한 장만을 챙겼다. 사진 속에는 수아가 태어났을 때 잠시나마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사진 속 강태준의 얼굴 부분을 말끔하게 잘라내고 자신과 수아의 모습만 남겼다. 집을 떠나기 전 유진은 마지막으로 서재에 들렀다. 그리고 잘 다듬어진 강태준의 책상 위에 그녀가 미리 서명해둔 이혼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다. 어떤 변명도 원망의 말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법적 문서 한 장.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다. 더 이상 당신과 얽히고 싶지 않다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선언이었다. 고요한 새벽, 유진과 수아를 태운 구급차가 대저택을 빠져나와 공항으로 향했다. 아무도 그들의 조용한 탈출을 눈치채지 못했다. 비행기에 오른 유진은 이륙하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녀가 버리고 떠나는 과거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그녀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틀 뒤 강태준은 파리에서의 달콤한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공항에서 한소라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눈 그는 텅 빈 집으로 향했다. 을에 그랬듯 유진이 자신을 책망하거나 혹은 용서를 빌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불 꺼진 저택의 섬뜩한 정적뿐이었다. 서유진?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고 고요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모델 하우스처럼 느껴졌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그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가 수아의 방문을 열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아이의 옷가지와 장난감, 책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집안의 모든 방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유진의 드레스룸도 욕실도 그 어디에도 그녀와 딸의 흔적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혼 신고서라는 5글자였다. 서류에는 서유진의 단정한 서명이 적혀 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편지 한 장, 메모 한 줄도 없었다. 이토록 완벽하고 철저한 무관심. 그것은 그 어떤 비난이나 저주보다 더 강태준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곧장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병원에도 처가에도 그녀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서유진과 강수아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증발해버렸다. 강태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아내의 유치한 가출소동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자신을 향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재에 홀로 남겨진 그의 손에서 이혼 서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당혹감과 알 수 없는 공포가 채우기 시작했다. 스위스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도시 몽트레, 알프스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곳의 공기는 수정처럼 맑고 상쾌했다. 서울의 잿빛 하늘과 숨막히는 공기에 익숙했던 유진과 수아에게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풍경이었다. 그들은 호숫가에 위치한 세인트 그레이스 클리닉의 가장 전망 좋은 방에 머물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다. 최첨단 의료시설과 더불어 환자들의 정신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치유의 공간이었다. 넓은 정원과 따스한 햇살이 드는 산책로, 그리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지난 몇 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두 모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유진은 이곳에 도착한 첫날, 딸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아의 변화는 놀라웠다. 스트레스의 근원이었던 아버지가 사라지고 엄마의 온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서울에서는 늘 불안에 떨며 잠 못 이루던 아이가 이곳에서는 새근새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클리닉의 주치의인 베르나르 박사는
수아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웠다. 베르나르 박사는 소아, 심장 질환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였다. 그는 수아의 상태가 심각하지만 올바른 치료와 긍정적인 환경이 동반된다면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유진을 안심시켰다. 그는 매일 유진과 마주 앉아 수아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치료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유진은 처음으로 딸의 병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몇 주가 지나자 수아의 창백했던 얼굴에 점차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앙상했던 팔다리에도 조금씩 살이 올랐고 무엇보다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수아는 클리닉 정원에서 나비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유진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녀가 딸의 생명을 구해냈음을 확인하는 순간들이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유진은 수아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수아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유진의 손을 놓더니 잔디밭 위에 핀 작은 들꽃을 향해 아장아장 걸어가기 시작했다. 서울의 병원에서는 혼자서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던 아이였다.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유진의 눈에는 기적처럼 보였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아가 육체적인 건강을 되찾는 동안 유진은 정신적인 회복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라는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서유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최진우의 도움을 받아 스위스의 작은 투자 자문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 이름은 SYJ Associates. 자신의 이니셜을 딴 오롯이 그녀 자신만의 회사였다. 그녀는 클리닉 근처의 아담한 아파트를 얻어 사무실 겸 거처로 삼았다. 수아가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분석했다. 그녀의 두뇌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처럼 다시 깨어났다. 월스트리트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렸던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유망한 투자처를 발굴해냈다. 그녀의 첫 고객은 당연히 최진우와 그의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서유진의 능력을 믿었고 그녀는 그들의 믿음을 실적으로 증명했다. 그녀는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는 투기성 투자가 아닌 기업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이는 오직 자신의 욕망과 과시를 위해 무모한 투자를 일삼던 강태준의 방식과는 정반대였다. 유진의 회사는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의 고객들은 대부분 유럽의 건실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자산가들이었다. 그녀는 고객들과 신뢰를 쌓으며 자신의 실력만으로 새로운 세계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었다. 일하는 동안 그녀는 생기가 넘쳤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물론 문득문득 서울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었다. 인터넷 뉴스에서 우연히 JK그룹이나 강태준의 이름을 발견할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식적으로 그런 소식들을 외면했다. 이제 그들은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다. 그녀의 현재와 미래는 오직 이곳 스위스에 있었다. 어느덧 스위스에서의 첫 계절이 지나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잠든 수아의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동화 속 왕자님과 공주님 이야기의 수아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다. 유진은 딸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 창밖으로는 제네바 호수의 잔잔한 물결 위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유진은 와인 한 잔을 들고 테라스에 섰다. 시원한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된 그녀의 탈출은 이제 막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강태준의 세상에서는 혼돈이 시작되고 있음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설령 안다 해도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터였다. 이곳은 그녀와 딸이 스스로 일궈낸 새로운 세상, 그들만의 고요한 새벽이었다. 서유진이 사라진 첫 며칠, 강태준은 분노했지만 불안해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것이 아내의 계산된 행동, 즉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유치한 가출 소동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비서에게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봐. 친정이나 친구 집이겠지. 며칠 고생하다 보면 제 발로 기어들어 올 테니 찾더라도 바로 연락하지는 말고 라고 차갑게 지시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 JK그룹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한소라를 만나 화려한 데이트를 즐겼다. 그는 서유진의 부재가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아내 한 명쯤은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내와 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들은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서유진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진 채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고,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는 모두 해지된 상태였다. 그녀의 부모님조차 딸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그때부터 태준의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개의 방이 있는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겨졌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집의 공허함이 그를 짓눌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적막함이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수아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 들어갈까 말까 했던 공간이었다. 텅 빈 방 안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 붙어 있던 아이의 서툰 그림들,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던 낡은 동화책 몇 권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때 그의 발치에 무언가 작은 것이 바렸다. 고개를 숙여보니 수아가 아끼던 머리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는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 작은 물건이 어째서인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한소라의 태도였다. 서유진이 사라지자 그녀는 더 이상 착하고 이해심 많은 연인인 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고 대담해졌다. 그녀는 이제 미래의 강 회장, 사모님이라는 타이틀을 원했고 하루빨리 이혼을 마무리하고 자신과의 결혼을 발표하라고 그를 조였다. 어느 날 저녁 한소라는 태준의 저택으로 디자이너들을 불러들여 인테리어를 바꾸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그녀는 특히 유진의 취향이 묻어나는 거실의 가구들을 가리키며 촌스럽다고 비웃었다. 오빠, 이 칙칙한 것들 좀 봐. 다 갖다 버리고 화사한 유럽 스타일로 싹 바꿔야겠어. 아, 그리고 저기 저 아이 방도 나중에 우리 아기를 위한 방으로 예쁘게 꾸며야지. 그 순간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만해. 집안 물건에 손대지 마. 그리고 저 방은 수아방이야. 그의 예상치 못한 분노에 한소라와 디자이너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태준 자신도 놀랐다. 그가 왜 화를 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유진과 수아의 흔적이 다른 사람에 의해 지워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한소라는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는커녕 그의 신경을 긁고 짜증을 유발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다. 이제 태준의 얼굴에서는 초기의 오만함과 분노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초조함과 공포 그리고 지독한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아내의 계획된 복수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국내 최고의 정보원과 해커까지 동원해 아내의 행방을 쫓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서유진은 최진우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모든 기록을 지우고 사라졌던 것이다. 회사 업무는 엉망이 되어갔다. 그는 회의에 집중하지 못했고 사소한 일에도 직원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JK그룹의 강태준 회장은 사라지고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와 딸이 아니라 자신의 안정된 세상 전체였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미친 듯한 후회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그날 밤도 태주는 거대한 저택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취기가 오르자 그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다. 그곳에는 그가 잊고 있던 동영상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다. 작년 수아의 생일날 비서가 의무적으로 찍어두었던 짧은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수아는 작은 케이크 앞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유진이 부드러운 미소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아빠도 같이 촛불 불어요. 영상 속 수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날도 그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한소라와 함께 있었다. 영상 속 유진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그는 수없이 영상을 돌려보았다. 딸의 웃음소리와 아내의 미소. 자신이 가졌던 세상의 전부였지만 스스로 내팽개쳐버린 소중한 것들. 지독한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휴대폰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빈털터리였다. 그의 고통스러운 절규가 텅 빈 저택에 메아리 쳤다. 광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시간은 아내와 딸이 사라진 그날에 멈춰 있었다. 몇 달간의 수색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의 인내심과 이성을 좀먹어 들어갔다. 그의 집무실은 더 이상 JK그룹의 심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한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고 수많은 앞점과 붉은 실들이 의미 없는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외모는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한때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며칠씩 감지 않은 헝클어진 머리, 핏발 선눈, 그리고 값비싼 슈트 위로 희끗하게 내린 담뱃재가 그의 절망적인 상태를 대변했다. 그는 밤에는 술에 의지해 겨우 잠이 들었고 낮에는 신경질적인 분노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의 집착은 J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서서히 병들게 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의 경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중요한 계약이나 회의는 뒷전으로 미뤄지기 일쑤였고 결제 서류는 그의 책상 위에서 산처럼 쌓여갔다. 어쩌다 회의에 참석이라도 하는 날에는 임원들은 그의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는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어느 이사회에서 재무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신규 사업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것은 합리적인 분석에 기반한 충고였지만 태준의 귀에는 자신을 무시하는 잔소리로 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류를 이사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당신이 뭘 안다고 짓거려. 내 결정에 토달지 마. 싫으면 당장 여기서 꺼져. 그날 20년간 JK그룹에 헌신했던 노련한 임원은 사표를 던졌다. 강태준이라는 강력한 왕이 흔들리자 제국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유능한 인재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났고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경쟁사인 태양그룹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JK그룹의 핵심 인력들을 빼내고 흔들리는 거래처들을 공략하며 야금야금 시장을 잠식해 들어왔다. 태주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막을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언제나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에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수아가 울면서 그에게 손을 뻗고 있었다. 아빠, 무서워. 아빠, 나 좀 구해줘. 그는 딸에게 달려가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돈다발과 주식 증서로 만들어진 쇠사슬이 그의 발목을 칭칭 감고 있었고 한소라가 웃으며 그의 팔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지만 수아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유진이 나타나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유진에게 내뱉었던 마지막 잔인한 말들이 귀신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리려 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정보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수십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하지만 들어오는 제보는 모두 거짓이거나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경찰과 정보기관을 압박했지만 서유진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결국 그는 은퇴한 아버지이자 JK그룹의 창업주인 강 회장을 찾아갔다. 그는 아버지만큼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기대를 무참히 박살냈다. 이 한심한 놈, 네가 저지른 일을 왜 내가 수습해야 하지? 여자 문제로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가정을 파탄낸 주제에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와? 노 회장의 불호령이 서재를 울렸다. 내 개인적인 치적 문제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너는 더 이상 JK를 이끌 자격이 없어. 내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다시는 이 일로 나를 찾아오지 마라. 아버지는 그에게 등을 돌렸다. 태주는 난생 처음으로 완벽한 고립감을 느꼈다. 그가 휘두르던 권력은 사실 그의 것이 아니라 JK그룹의 회장이라는 직위와 아버지의 후광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탐정의 마지막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추가 단서 없음.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태준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희망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컴퓨터, 서류, 명패, 가족사진 액자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박살이 났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집무실의 모든 것을 부수고 또 부쉈다. 하지만 아무리 모든 것을 파괴해도 그의 가슴을 찢는 공허함과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동안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그 이름을 절규하듯 토해냈다. 유진아, 서유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에게 그 시간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아내와 딸을 찾고 있었지만 거대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듯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빛처럼 단서 하나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것은 JK그룹의 해외 투자 분석팀이 작성한 보고서의 아주 작은 각주에서 시작되었다. 보고서는 유럽의 신생 투자 자문사 하나를 주목하고 있었다.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놀라운 수익률과 정확한 시장 예측으로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회사였다. 회사의 이름은 SYJ Associates. 그 이니셜을 본 순간 태준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는 회사의 대표에 대해 뒷조사를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책상 위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사진 속에는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서유진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알던 유진이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정장 차림, 그리고 입가에 걸린 여유로운 미소까지. 사진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닌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태주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휩쓸었다. 그는 곧장 스위스로 향하는 개인 전용기를 준비시켰다. 비행기에 몸을 싣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를 설득해서 다시 집으로 데려올 생각이었다.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고 약속할 작정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돈과 권력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유진과 수아가 낯선 타지에서 분명 힘들게 살고 있을 것이라 상상했다. 자신이 나타나 그들을 이 고생에서 구출해주면 유진도 결국 마음을 돌릴 것이라고 어리석은 기대를 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깊이를, 그리고 서유진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스위스 몽트레에 도착한 태주는 곧장 SYJ 어소시에이츠의 주소지로 향했다. 그는 작고 초라한 사무실을 예상했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제네바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우아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유진의 회사는 그 건물의 최상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할 말을 잃은 채 잠시 건물 앞에서 서성거렸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예약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막아섰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유진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의 유리벽 너머로 유진이 여러 명의 외국인들을 앞에 두고 유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회의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다. 유진은 소란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강태준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태준을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사무적인 태도뿐이었다. 사무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아, 드디어 찾았네. 내가 얼마나 당신과 수아를 찾아다녔는지 알아? 걱정했잖아.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응? 당신과 수아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준 씨, 여긴 어쩐 일이죠? 우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사이로 아는데요.
용무가 없으시다면 이만 돌아가 주시죠. 그녀는 그를 강태준 씨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밝혔다. 그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이 생겼음을 알리는 잔인한 선언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냉담함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다급하게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수아는 우리 딸은 어디 있어? 내 딸을 볼 권리가 나한테는 있어. 그가 소리치는 순간 사무실 문이 빼꼼 열렸다. 그리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작은 여자아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아이는 몰라보게 건강하고 사랑스러워 보였다. 마만, regardless의 기 joy fate.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아이는 서툰 프랑스어로 제잘거리며 유진의 다리에 매달렸다. 바로 수아였다. 창백하고 병약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두 뺨은 건강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아는 낯선 남자인 태준을 보고는 경계하며 유진의 등 뒤로 숨었다. 아이는 아빠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 순간 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방치했던 딸은 자신 없이도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다. 심지어 자신을 기억조차 못하는 타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었다. 유진은 그런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수아의 완치 판정서였다. 이거 보여? 이게 당신 없이 내가 이뤄낸 결과야. 당신의 존재는 우리에게 병과 고통만 줬을 뿐이야. 우린 여기서 행복해. 당신의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내가 남기고 온 이혼 서류 아직 유효해. 거기에 도장 찍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유진은 보안 요원을 호출했다. 저항할 힘조차 잃어버린 태주는 속수무책으로 건물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는 낯선 이국의 거리 한복판에 홀로 서서 자신이 방금 나온 건물을 망연자실하게 올려다보았다. 모든 것을 되찾으러 왔던 권력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채 처참하게 버려졌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재회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강태주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스위스로 떠날 때의 절박한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차가운 절망만이 남았다. 그는 비행 내내 독한 위스키를 들이켰다. 술에 취할수록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던 수아의 경계심 어린 눈빛과 강태준 씨라고 부르던 유진의 냉담한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텅 빈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의 적막함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호텔 스위트룸에 틀어박혀 며칠 동안 술만 마셨다. 한소라에게서는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심과 자괴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뒤 회사에 나타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전의 불안정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에게서는 모든 것을 건 도박사의 광기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무력감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 특히 서유진에게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무모한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경쟁사인 태양그룹이었다. 그는 이 사회의 만장일치 반대에도 불구하고 JK그룹의 모든 유동자산과 막대한 대출금을 끌어모아 태양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했다. 시장은 그의 무모한 도박에 경악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아니라 상처 입은 짐승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다.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한편 강태준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한소라는 극심한 불안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강 회장의 사모님이 되겠다는 그녀의 꿈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강태준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음을 직감한 그녀는 자신의 살기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강태준의 옆에서 수집해온 JK그룹의 내부 정보들을 무기 삼아 그의 가장 큰 적인 태양그룹의 회장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태양그룹 회장에게 JK그룹의 재무 상태, 신규 사업 계획,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번 적대적 MA의 구체적인 계획과 취약점을 넘겼다. 그 대가로 그녀는 거액의 돈과 해외 도피를 위한 신분 보장을 약속받았다. 한때 강태준의 가장 달콤한 위안이었던 그녀는 이제 그의 심장에 칼을 꽂는 가장 잔인한 배신자가 되었다. 태양그룹은 날개를 단 셈이었다. 그들은 한소라가 넘긴 내부 정보와 시장 분석을 토대로 철저한 방어 전략과 역공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졌다. 태양그룹이 유럽 시장 전략을 위해 고용한 여러 컨설팅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서유진의 SYJ 어소시에이츠였던 것이다. 유진은 자신의 고객이 한국에서 JK그룹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유럽 금융시장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에 대한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을 뿐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녀가 지적한 그 약점은 강태준이 무리하게 일으킨 MA 자금 조달 과정에서 JK그룹이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는 아킬레스건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복수를 의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뛰어난 능력 그 자체가 과거 자신을 짓밟았던 남자를 향한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갔다. 태양그룹은 한소라의 내부 정보와 서유진의 외부 전략을 완벽하게 조합하여 치명적인 반격을 개시했다. 그들은 JK그룹의 MA 시도를 막아내는 것을 넘어 JK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공격하며 회사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JK그룹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났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언론은 연일 JK그룹의 위기를 대서특필했고 설상가상으로 한소라의 배신과 스캔들이 터져나오면서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강태준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긴급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그의 손에서 불과 몇 달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부, 그리고 가족까지도. 강태준은 자신의 모든 짐을 챙겨 JK그룹 본사 건물을 걸어 나왔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질문을 퍼부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건물의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모든 것을 잃고 처참하게 무너진 한 남자의 초라한 모습.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하게 퇴장하고 있었다. 그의 몰락은 완벽했다. JK그룹의 붕괴 이후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젊은 총수는 이제 한낱 가십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이내 새로운 스캔들에 묻혀버렸다. 그가 가졌던 부와 명예,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한소라는 거액의 돈을 챙겨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그녀 역시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증발했다. 태주는 화려했던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떠나 도시의 낡고 허름한 지역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삐걱거리는 낡은 가구들이 그의 현재 위치를 실감나게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고독과 후회뿐이었다. 처음 몇 달간 그는 폐인처럼 지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술로 하루를 보냈고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었다. 그를 짓누르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권력, 돈, 애인과 같은 외부의 모든 자극이 사라지자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해야 했다. 그는 밤낮으로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었다. 분노나 자기 연민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스러울 정도로 선명한 깨달음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인간이었는지에 대한 자각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무작정 거리로 나섰다. 한참을 걷던 그의 발걸음이 동네의 작은 놀이터 앞에서 멈췄다. 그곳에서는 한 젊은 아빠가 딸아이를 그네 태워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딸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가득 울려 퍼졌다.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풍경 앞에서 태주는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그 순간 깨달았다. 그가 잃은 것은 회사가 아니었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아빠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시간들이었다. 딸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웃고 아이의 재롱을 보며 행복해할 수 있었던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오만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다. 그는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근본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태주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유진과 수아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고통의 기억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들에게 다가갈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들을 영원히 잃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죗값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는 남은 돈을 정리해 작은 전세금을 마련하고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 육체를 고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복잡한 생각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고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일하는 것은 그에게 일종의 속죄 행위였다. 그는 고된 노동이 끝난 뒤 받는 일당을 쪼개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매달 꾸준히 한 곳에 송금하기 시작했다. 그가 돈을 보내는 곳은 수아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소아 심장병 환자 후원 계좌였다. 그는 철저히 익명으로 기부했다. 자신의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다른 아픈 아이들에게 대신 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잃어버린 딸과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스위스에서 유진은 최진우를 통해 간간히 강태준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다. JK그룹의 몰락과 그의 추락에 대한 기사들을 볼 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통쾌함이나 기쁨 같은 감정은 없었다. 그저 그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에 씁쓸하고 서글픈 마음이 들 뿐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어느 날 최진우는 그녀에게 한 병원의 후원자 명단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매달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익명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유진은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의 속죄는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그녀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처럼 딸 수아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날도 태주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채 작은 방바닥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을 꺼내보았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병원으로 돈을 보냈다는 작은 증표였다. 그것은 이제 그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자 그의 삶을 지탱하는 작은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후회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누군가에게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의 고통스럽지만 진실된 구원의 길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다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속에서 서유진과 강수아의 삶은 평화롭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 유진의 투자 자문회사 SYJ 어소시에이츠는 유럽 금융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월스트리트의 신화나 JK그룹의 안주인이 아닌 오직 자신의 이름 서유진으로 당당히 세상에 섰다. 어느덧 10살이 된 수아는 건강하고 명랑한 소녀로 자랐다. 어릴 적의 아픔은 희미한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듯 아이는 늘 햇살처럼 밝게 웃었다. 유창한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유진에게 수아의 건강한 웃음은 그녀가 이룬 그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도 값진 그녀 인생 최고의 성취였다. 그들의 곁에는 이제 베르나르 박사가 따뜻한 친구이자 든든한 이웃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두 모녀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때로는 수아에게 다정한 아저씨가 되어주었고 때로는 유진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단정하기엔 미묘했지만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아끼는 평온한 관계였다. 유진은 더 이상 남자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찾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봄, 유진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몇 년 만에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수아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주고 엄마가 태어난 나라를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수아는 처음 가보는 한국 여행에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다. 오랜만에 다시 밟은 서울의 땅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고층 빌딩 숲과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유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깃든 장소들은 이제 그저 무채색의 배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이방인이었다. 일정을 마친 마지막 날, 유진은 수아의 손을 잡고 서울의 오래된 궁궐을 찾았다. 따스한 봄볕 아래 고궁을 거닐며 그녀는 수아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다. 수아는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엄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바로 그때였다. 궁궐 담벼락을 따라 난 작은 길에서 익숙한 인형 하나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고 있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총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평범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중년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근처 식당에 배달을 마친 듯 땀을 닦으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그의 시선이 유진의 시선과 허공에서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지는가 싶더니 이내 깊고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후회, 슬픔, 그리고 체념. 그는 그녀의 옆에 서 있는 건강하고 예쁜 소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다가오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희미하게 슬픈 미소를 짓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것은 그녀와 딸의 평화를 깨지 않으려는 그의 마지막 배려였다. 그는 묵묵히 다시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그리고 소란스러운 도시의 소음 속으로 왔던 것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유진은 그가 사라진 길모퉁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이스크림을 먹느라 정신이 없는 수아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유진은 그와의 짧은 조우를 통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의 죗값을 치르며 그만의 방식으로 속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희미한 원망의 앙금마저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용서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미 너무나 완전하고 행복해서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말고 할 필요조차 없어진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그녀의 삶과 아무런 교점이 없는 완전히 다른 궤도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바로 완벽한 끝이었다. 엄마, 뭐 봐요? 수아가 아이스크림이 묻은 입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유진은 딸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자신의 미래로 완벽하게 돌아왔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수아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우리 딸. 그냥 지나간 시간들을 잠깐 봤어. 이젠 괜찮아.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햇살 가득한 고군길을 걸었다. 유진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행복은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고 지켜낸 온전한 해방이자 자유였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 아래 엄마와 딸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